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강화군의 필수 요소는 탄탄한 의료체계입니다. 때문에 우리 군은 2011년부터 대대적인 개선에 나섰는데요. 대한민국 군 의료체계의 현주소 어떨까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디일까요? 국방포커스 시작합니다. 군 의료체계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마련된 116 계획 시행 후 의료사고는 줄어들고 군 병원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의료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고 장병들은 군 병원보다 민간 병원을 선호하는 상황. 우리 군은 어떤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포커스 최연수입니다. 지금부터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군 의료체계의 발전 성과와 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유균의 국방부 보건복지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바쁘시죠? 네. 그리고 유근영 국군 수도병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한창 리모델링으로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로 분주한 편입니다. 네. 배성윤 인제대학교 글로벌 경영학부 의료경영전공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도 많이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지난 10월 16일이었죠. 격오지 장병의 건강지킴이로 불리는 군 원격 진료가 1만 회를 달성했습니다. 대단한 성과인데요. 이렇게 발전과 개선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군 의료체계, 정말 많은 발전을 했다라는 일면을 보여주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군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다 보니까 편견과 불신이 좀 남아있죠. 이 때문에 우리 군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는데요. 무엇보다도 왜 이렇게 군의 의료체계가 중요한지 이것부터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근혜 국장님, 군 의료체계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지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면 바라는 건 한 가지뿐이거든요. 내 자식이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돌아달라. 정말 이것만 바라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인만의 생활 공간에서 집단 생활로 들어오고 또 고된 훈련, 익숙치 않은 환경, 사실은 아플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있을 때보다 더 자주 아프고 다치거나 하는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군병원만 봐도 저희가 매년 우리 군병원을 찾아오는 뭐 병사수라든지 우리 직업 군인 수만 봐도 140만 명입니다. 네. 그러면 그 예하에 사단 의무대를 뭐 일일이 세워보면 뭐 더 엄청나겠죠. 그 숫자가. 그만큼 이제 우리 장병들이 군 의료를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아픈 장병들을 사실은 잘 이제 보살피고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책무이기도 한데요. 네. 뭐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또 장병들이 좀 군 의료에 대한 좀 불신이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한데 뭐 가장 크게 따지자면 어쨌든 군 구조가 가지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런 인적인 거든 예산적인 거든 투자가 사실은 다른 분야보다 그렇게 월등한 게 아니다 보니 사실은 좀 이게 불신이 좀 쌓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무슨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기본으로 가서 우리 부모님과 장병들이 정말 믿고 찾는 군 의료를 만들자. 그래, 이 정도면 내가 군병원에서 진료받아도 되겠구나. 그런 신념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가 이 군 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에서 베데스다 병원 하면 군병원인데도 대통령들이 찾는 가장 뛰어난 병원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 대한 신뢰 회복이 중요할 것 같은데 특별히 이번에 국군 수도병원장을 맡으신 우리 유 원장님께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를 경험을 하셨어요. 공공의료도 하셨고 또 개인의료도 하셨고 네. 이제 군 의료체계까지 이제 책임지시면서 끌고 오고 계시는데 그러시기 때문에 다른 분야랑 비교했을 때 이 군 의료체계가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절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뭐 군의료도 사실 보면은 일반 공공의료하고 유사한 그런 특수한 형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단지 이제 대상이 젊은 20대의 남성들이 주 위주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질병의 종류가 많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주로 외상이나 사고 같은 그 위주의 그 질병들을 주소로 해서 이제 오는 환자들이 많고 또 의료 제공 전달 체계 자체가 많이 다르죠. 일반 의료나 공공의료하고는 달리 여기서는 무상으로 진료가 제공되게 돼 있고 수익을 창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제 특성들을 갖고 있으면서 하여튼 평시에도 전시와 마찬가지로
군 전투력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한 모든 그 의료적인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 게 일반 민간 의료나 공공 의료하고 좀 차이점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한점이 있지만 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군은 내년부터 2017년이죠. 그때부터 21년까지 5년간 군 의료 발전 계획을 새로 세우고 추진할 계획인데, 자, 그렇다면 현재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2016년 어떤 의료 발전이 있었습니까, 이 국장님? 당시 저희가 1216 군 의료체계 개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그 당시 실무 과정으로 참여했었고요. 아, 그러셨군요. 의료체계 개선 계획을 만들 때는 사실 환자의 발생에서부터 뭐 후송 진단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진료와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저희가 개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일부는 성공했고 또 일부는 사실은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과를 낸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당시 이제 군 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큰 요구가 뭐였냐면, 제발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문화하고 구조를 좀 만들자. 네. 내가 군병원 진료받고 싶으면 바로 받게 해달라. 뭐 그런 요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신경 썼던 것이 진료 접근성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 자신 있게 좀 정말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처음 드렸던 제도가 이제 이등병 건강 상담 제도입니다. 사실은 누가 가장 취약하냐면 이등병들이에요. 이등병들이 군 의료의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오게 하지 말고 우리가 찾아가자 하고 만든 제도가 이등병 건강 상담이라, 내가 이등병이 되면 무조건 군의관을 만나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만들어서 거의 정착이 되었고요. 두 번째 만든 제도가 상병 건강검진 제도입니다. 상병쯤 되면 우리 이제 바깥에 건보공단에서 제공하는 만큼의 건강검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건강검진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군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진을 받는 건데, 저희가 이제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보니 정말 자기가 몰랐던 질병을 발견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제가 중점을 뒀던 게 뭐냐면 후송이었어요. 내가 군병원에 가고 싶은데 갈 차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가 그냥 바빠서 운전병도 없고 차량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돈을 들였습니다.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이제 민간 차량을 다 임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민간 용역을 해서 사단 의무대에서 군병원까지 하루에 2번씩 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성과였고, 그다음에 저희가 신경 썼던 것이 응급후송입니다. 사실은 응급후송의 핵심은 헬기거든요. 저희가 그전에는 뭐 작전 헬기, 뭐 응급후송 헬기 막 섞여서 사용했는데 2016년부터 제가 전용으로 이거는 완전히 그대로 6대는 응급후송 헬기로만 쓴다. 6대 지정을 했고 15년 와서 그 응급후송 헬기를 운영하는 주체도 의료인으로 바꾼 겁니다. 그전에는 작전부대에서 했는데 2015년부터는 의무사 예하에 군 의료 종합 상황센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방 부대에 있는데 환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센터에 전화하면 센터에 있는 닥터가 군의관이 헬기 띄우겠습니다. 바로 띄우면 보통 현재 딱 계산상 1시간 이내에 다 옵니다. 어디에서 발생하든 1시간 이내. 뭐 정말 그 섬을 빼고는 수도병원에 다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만큼은 정말 국내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병사들과 또 군인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을 짚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다양한 성과를 이뤘지만 그래도 제한된 부분들도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배 교수님 어떤 네.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좀 보시나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 의료가 이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접근성이라고 할까요? 장병들이 의료기관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이미지 혹은 군 의료에 대해서 불신이 이제 좀 있다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장병이 아프면은 그 군 의료기관에서 바로 이제 진료를 받을 수 있긴 한데, 우리 2004년부터 현역병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원할 경우에는 군병원 혹은 민간에 나가서 민간 의료기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의료기관을 선택할 건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설이나 장비나 인력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우리 공공의료나 군의료보다는 민간의료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그렇고 장병들도 그렇고 민간 의료를 선택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 실제로 우리 그 군 의료 예산 중에 이 민간 의료 부분에 지원하는 그 예산이 매년 한 10에서 15% 정도가 상승하고 있고, 가장 최근 연도에는 약 한
500억 원 정도가 민간 의료에 지원하는 네. 사업으로 이제 지출되는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최근에 민간 그 의료보험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네네. 많은 가구에서 한두 개 이상의 민간 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 이외에 추가로 이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제 위험을 이제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대비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용할 때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의료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받지 않아도 될 의료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의료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겠죠. 더군다나 군 의료에서는 무료긴 하지만 불신이 좀 의료의 질에 대한 불신이 좀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나 장병들은 가급적이면 뭐 휴가를 이용해서 네. 집 근처에서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간 진료 건수가 군인들이 약 140만 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약 한 50% 못 미치는 한 697만 건 정도가 이 민간에서 진료를 이용한 그 실적입니다. 상당히 비중이 높군요. 네네. 이 중에서 근데 문제는 건수로 보면 한 80% 정도, 그리고 금액으로 보면 한 40% 정도가 의원급 이하의 단순 진료를 이용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사실은 군 군에서 병원에서 할수 있는 부분인데. 충분히 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진료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강제 징병 제도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군에 대한 불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 혹은 집 근처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결국 문제는 이제 진료 능력인 거죠. 군 의료기관에서 갖고 있는 진료 능력, 의료의 질이 이제 얼마나 좋아지느냐에 관한 문제, 그리고 실제로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측면.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군 의료를 경험했던 그런 데서 나온 그 생각들이 아직도 여전히 이제 가지고 계신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장병이나 그 국민들, 그 부모님들 이런 분들께 좀 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들 세우고 계속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세우는 계획들도 이제 그런데 중점을 좀 맞추고 진행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되면 기본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갖춰줬다면 질적인 부분과 인식의 부분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유 국장님 2017년부터 21년까지는 이제까지 해왔던 계획에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또 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실 건데 어떤 내용에 좀 중점을 두고 계시나요?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군 의료의 핵심은 진료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사실 진료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냥 앙코가 빠진 찐빵인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가 사실은 지난 1대16 때는 쉽게 찾는 애 조금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 171은 믿고 찾는 군 의료에 제가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믿고 찾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사실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선택과 집중입니다. 저희가 모든 분야를 민간보다 다 잘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가지고 있는 재원의 한계 내에서. 그러면 정말 군에서 발생 많이 하고 또 우리 군이 전략적으로 키워야 될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선택해서 정말 민간 수준만큼을 저희가 역량을 갖추고 우리 군이 굳이 이제 그 역량을 갖출 필요가 없는 뭐 희귀병, 만성질환 뭐 이런 부분 같으면 과감하게 민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위탁제도를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종의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가 이 군병원도 조금 재편을 해서요. 네. 정말 재편 약간 줄어든 군병원을 조금 더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인력입니다. 인력이 없이는 뭐 시설 좋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적으로 간부가 늘어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작전을 하는 간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시에 이 군 의료 간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군 의료 인력도 최대한 추가적인 간부 증원을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무자격 의무병이 이렇게 많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약간의 이제 병력 제도 개편을 지금 병무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선스가 있는 인력들이 이제 의무병으로 들어와서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인센티브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문 의무병 제도인데 2017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라이센스는 인력이 이제 우리 의무에서 좀 추가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두 번째로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렇게 다 맞췄다 하더라도 운영 시스템이 중요한 거거든요. 특정 시간 내에 환자가 몰리면 아무리 의료 인력이 좋고 뭐 시설이 좋아도 어쨌든 그 환자는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진료 대기 시간 길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볼까? 그게 운영 시스템인데, 그래서 병원 간의 협업, 그리고 후송 체계 개편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개편 작업도 이번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말씀하실 때 군병원이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민간 병원과의 어떤 민간의 역할과의 비중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조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신경을 쓰고 계신지요? 저희가 지금 뭐 수호백 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외상 분야입니다. 네. 외상이나 총상과 같은 군내 특수질환이죠. 이 부분만큼은 대학병원 수준만큼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임팩트 있는 저희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외상센터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예산을 담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이 들어갈 거고요. 우리 수도병원 내 외상센터를 만들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여기만큼은 여기 국내 최고다라는 이제 저희가 그런 영역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외에 솔직히 이제 우리 군이 최고 역량을 갖출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민간 의료를 쓰게 할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병사들이 민간 의료를 씀에 있어서 사실 어떤 진료비 정산상의 문제가 좀 또 힘들어지면 안 되니까 올해 병원협회랑 MOU도 맺었습니다. 진료비 정산은 다 4호로 하도록 MOU도 맺었고, 자, 그런 작업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좀 문제긴 한데 도덕적 해이는 좀 있습니다. 네. 병사들이 민간 의료를 쉽게 가게 되면 사실 정말 아파서 가는 경우보다 군병원이나 군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아주 경미한 질환인데도 의원급에서 입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정확한 대답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근래 들어서 이 국방부에서 민간병원 진료비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우리 국군 수도병원이 좀 낮은 점수를 받기도 했는데,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좀 보시는지,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의 그 진료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파악이 되고 계시고 또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예, 원장님 어떻습니까? 물론입니다. 그 지금 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저희 국군 수도병원은 이제 군에서는 최상위급의 의료 그렇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직 제한된 장비, 시설, 인력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부 희귀한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뭐 난치병 혹은 암과 같은 이런 질환 환자들은 저희들의 지금 현재 시설 능력으로는 이제 진료 권한 밖에 해당되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없이 민간 위탁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민간 위탁을 보내는 숫자가 약 100명 환자 입원하면은 한 2명 내지 3명 정도는 이제 적당한 치료를 받게 해주기 위해서 외부로 보내고 나머지는 저희가 대부분 치료를 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그 인지도라 그럴까 신뢰도라 그럴까 이런 부분이 좀 낮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사도 한번 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이미 와서 외래에서 대기하면서 수도병원 치료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민간병원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약 한 63% 정도가 웬만하면 민간병원에 가고 싶다. 왜 그러냐? 왜 수도병원을 못 믿어서 그러냐?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은 한 18%, 19%는 군병원 조금 못 믿겠습니다라는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근데 아까 우리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이유는 집 근처에 가서 우리 수도병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그 병인데도 불구하고 집 근처에 가서 좀 의원급이라도 가서 치료받고 싶다라는 그런 이유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신뢰도에 대한 이제 그 문제가 그러네요. 팽배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혹은 또 무슨 이유 때문에 이 군병원에 대해서 그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좀 죄송한 얘기지만 몇 번의 우리 의료 사고가 좀 매스컴 있었죠. 통해서 예. 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받으면서 얘네들이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신뢰도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는 상당한 영역의 그 우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수도병원은 거의 뭐 그 특수한 영역에 따라서는 민간 수준하고 동등한 수준을 갖고 있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알려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실체적인 상황보다는 그 인식이 좀 낮을 거다 이런 부분 때문에 선뜻 못 가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유 국장님도 좀 그렇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왜 진료 접근성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준 숫자가 뭐냐면요.
병사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군병원 입원 환자 수도 같이 줄어들어야죠. 하지만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만큼 이제 병원에 가기가 쉬워진 구조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2011년 당시만 해도 내가 입원할 때 상황이 되면 80%는 군병원에 입원하고 20%는 민간병원에 갔는데 그게 점점 이제 70, 30, 지금은 거의 60, 40을 달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40%는 민간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병원에 대한 불신 한 원인이고요. 또 민간의료가 너무 발전하고 있는 것도 두 번째 원인이고 네. 세 번째 원인은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비보험으로 대표되는 사실 민간의료보험 제도의 발전으로 내가 진료비의 부담이 엄청 줄어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군 의료에 대한 이용률이 조금 전적인 규모에 비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도적인 변화에 의해서 이제 현역병이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서 보다 손쉽게 가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군에서 양질의 의료를 해준다라는 인식 변화를 통해서 이런 현황을 좀 개선을 해야 될 텐데요. 배 교수님,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예, 민간 부분도 그렇고 군 내에서도 그렇고 민간 의료를 많이 이용하는 네. 부분 측면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간을 많이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도덕적 해이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부분은 비용 부담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본인의 경제력이 있을수록 더 많이 있을수록 이제 의료 이용의 선택권이 많아지는 거고 군에서는 이제 무료 진료이다 보니까 그 병사들의 부모님들의 경제력이 좀 낮은 경우에는 선택권이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의료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 부담 능력에 따라서 이게 군 내에서도 이게 형평하지 못한 불평등한 의료 이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어쨌든 이 군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사실 그 군 국방 예산에서 의무 예산을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지속적으로 예산 투자도 받고 또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논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논리가 이렇게 성과가 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다 같은 그 입장에서 징집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또 그 부모의 어떤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차별화된다라는 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좋은 뜻에서 시작한 부분에서 좀 그런 오류가 좀 있는 부분이 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같은 우리 배 교수님 의견에 대해서 유 국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고 국방부에서 또 어떤 식의 노력으로 이걸 보완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쨌든 우리 군 의료 체계에 대해서 획기적인 전환점, 획기적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방 예산 내, 전력 운영비 내 보건 예산 0.67% 정도입니다.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으로는 저희가 이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의료 예산 내에 큰 영역이 시설 예산인데 인프라 예산 그 부분을 떼어내서 저희가 특별 해결을 갑니다. 특별 해결을 가서 시설 부분 예산은 특별 해결을 확보를 하고 그에 2천억이 넘는 이제 이 예산은 조금 운영적인 측면으로 저희가 집중도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서 1칠 2일 내에 뭔가 조금 변화를 크게 보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이 나와 주셨으니까 그런데 1칠 2일 사이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플랜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구체화하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플랜을 짜고 있는데요. 사실 핵심은 이제 우리 군 구조 부대 개편과 방향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 어차피 우리 부대 개편을 하게 되면 우리 병원 자체는 군단 지원 병원이라서 군단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 군단이 없어진다면 그 병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저희들이 이제 이 군단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병원 수도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군 병원 수가 17개입니다. 현재 17개를 2022년까지 13개로 줄입니다. 13개로 줄이게 되고 줄여든 군 병원은 정말 우리 의료법상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설과 장비 투자를 할 겁니다. 특히 이제 국군수도병원 2020년쯤에 이제 외상센터가 개원하게 될 텐데요. 그 외상센터만큼은 최고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4단급 이하 의무대 이런 부분들은 현재까지 1차 진료에 전담하게 할 건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제도적인 개선책은 너무 4단급 의무대에 환자들이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아예 입원할 수 있는 기간 자체를 제도적으로 줄일 겁니다. 한 3일 이내로. 그래서 3일 이상 입원할 것 같으면 바로 군병원으로 옮기도록 해서 환자들이 어떤 치료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아까 이제 병사들이라든가 군인들의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병원이 많으면 의무대가 많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병원 수를 줄여들게 되면 이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가요? 어차피 병사가 남아 있는 거니까 접근성에 대한 양보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원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수술을 하고 하는 그런 병원이 아니라 약간 기능을 축소해서 외래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 검진을 하는 건강 검진 센터와 같은 형태로 저희가 축소를 하고 또 거기 축소가 됨에 따라서 그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남아있는 13개 병원을 보내서 더 보강을 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진료 접근성도 포기하지 않고 또 진료의 역량 강화도 포기하지 않는 형태의 이제 개선 계획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일반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국군 외상센터인데요. 그게 아마 그 아덴만 사건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졌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좀 진전을 시킬 예상이신가요? 사실 5년 끌었죠. 예산 넣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기재부랑 드디어 이제 합의를 봐서 약간의 규모를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조금 민간 환자를 많이 받겠다는 구조하에서 이제 뭐 1,000억이 넘는 사업으로 갔다가 이제 국회나 이제 국회에서 군 환자에 좀 집중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병상수를 줄임으로써 규모 자체를 500억 규모로 줄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사업이 이제 드디어 승인이 되었고 올해 이제 아직 국회가 뭐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 아무 탈의 없이 예산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갈 거고요. 18년, 19년 사이에 우리 수도병원장님께서 애써 주셔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되고 2020년 초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외상센터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네. 원장님께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 의료의 특성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 어느 한 영역에서는 집중돼야 되고 그것은 역시 전시 평시를 대비해서 외상 환자에 관한 수준은 군이 민간보다 월등히 우위에 있는 그런 수준을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으로 이제 건립이 시작되는 것이 국군 외상센터입니다. 저희 수도병원 내에 위치하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017년부터 건립을 시작해서 2020년 초에는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60병상 규모를 많이 좀 줄였습니다만 대신 그 60병상에 해당되는 그 환자들이 외상 환자들이 응급으로 후송 체계를 통해서 입원을 하게 되면은 소위 하이브리드 진료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네. 어떤 건가요? 한 그 응급실에서 모든 검사를 하기 위해서 딴 CT 룸으로 움직이거나 그가 촌각을 다투는 시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응급 환자들인 경우에는 그것을 한 유닛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마 국내 거의 유일한 그런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 외상 전용 환자의 병실도 만들고 응급 환자들에 관한 시스템도 다 만들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 외상 전용 수술실, 외상 전용 응급실 혹은 우리가 군병원이기 때문에 또 그 외에도 화생방 환자들에 관한 대비 시설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음압 격리 시설, 우리 메르스 때 아주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재난 대비한 확장 시설들까지도 전부 구비하는 그런 형태의 아마 최첨단을 달리는 그런 형태의 국군외상센터가 2020년 초에는 개원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혹시 현 군 의료 수준으로 그런 그 고급 첨단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의문들도 가지시긴 하는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군이 아직은 그렇게 단기 군의관들이 많고 숫자적으로는 또 군 의료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제 그 부분도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데 어느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저희가 그 민간 의료에 좀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리적으로 우리가 분당 서울대병원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업무 협약도 어느 정도 돼 있고
분당서울대병원과 공동으로 네. 이 외상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하는 그런 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자, 또 외상센터의 배후 병원으로서 지원을 또 해줄 곳이 바로 이제 수도병원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보완책은 또 어떻게 마련하고 계세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상 환자라고 하는 거는 치료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합병증도 생기고요. 네네. 또 여러 가지 협진이 필요로 하는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급성기를 지나면은 또 이제 완화기로 들어가서 다른 종류의 치료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기존의 수도병원이 배후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배후병원으로서의 리모델링도 좀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조직적인 변화도 하고 있고 뭐 응급실과 수술실을 포함한 진단 검사 기능, 뭐 이런 그 재활 기능 뭐 이런 부분들을 전부 지금 그 국군외상센터가 국내 최고 수준의 응급 전문 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필요한 모든 그 배후 병원으로서의 역할들을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끔 이제 이런저런 사건 사고 때문에 이제 그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도병원이 굉장히 앞서가는 부분이 많고 또 환자들의 인권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이래서 기존에 생각보다는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 군 의료 체계에 대한 불신 또 편견 이런 것 때문인지 그 많이 좋아진 것에 대한 그 인식이 못 따라가는데 이거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병원장으로 취임한 지 이제 6개월, 7개월쯤 됐는데 그 이후에 저도 바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외부에서 보던 수도병원하고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는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데 외부에서는 이제 별로 이렇게 신뢰도 이런 게 많이 낮은 편이고 그래서 네네. 우수한 저희들의 능력들 또 우수한 진료 성과 우수한 우리의 시스템, 네네. 응급의료 체계, 의료 헬기 구성을 하는 그런 시스템은 굉장히 우리가 앞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 일반 국민에게도 좀 널리 알리고자 뭐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계통에는 뭐 우리 국방신문을 통해서 네네. 건강 길라잡이 뭐 이런 연재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논문 뭐 훌륭한 뭐 세계 최고 수준의 논문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경우에는 예. 다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지금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일단 한번 경험해 보면 참 이곳을 믿을 만하고 또 우리 그 자녀들을 맡길 만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이제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인식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첨단 장비도 들여오고 시설도 바꾸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만 결국은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부분인데 그래서 군 의료 체계 개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갖게 됩니다. 이번에도 이런 의료 체계 개선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고려를 하고 계신 거죠, 유 국장님? 군 의료 체계 개선에 있어서 가장 해결이 잘 안 되는 핵심적인 사안은 다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두 가지 문제인데요. 하나가 의사 문제고 하나가 의료 지원 인력 문제죠. 의사는 뭐냐면 저희가 군의관 중에 95%가 단기 군의관입니다. 네. 단기 군의관에 대한 신뢰가 없고 또 단기 군의관에 대해서 어떤 좀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참 방법이 정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갈수록 불신과 뭐 이런 것들이 더 쌓이는 거고요. 그리고 의료 교육 시스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냥 전공의로 온 사람들의 수술 실력이 과거 같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저희가 너무 간호사라든가 의료 기사가 너무 부족합니다. 민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 서비스가 떨어지는 거고 뭔가 이제 우리 입원한 병사들이나 진료는 병사한테 해주는 설명 이런 것 좀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풀어야 되는데 네. 일단 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단기 군의관들도 단지 전공의만 뽑는 것이 아니라 이제 펠로우까지 마친 전임의를 최대한 많이 올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인원수를 좀 늘리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장기 군의관들도 계속 뽑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이제 교육시키고 있고 그래서 장기 군의관 숫자를 원래는 전체 군의관의 목표가 한 15% 내외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까지 채워나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시켜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은 민간 계약직 의사 선생님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선생님을 쓰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그들을 좀 고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해 왔는데 다행히 군무원 관련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파트타임 채용이 내년부터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지원 인력의 문제인데요.
어쨌든 양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간호장교나 의료기사 부분은 정원을 좀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간부들로 바꿔야 되고 또 의무병들도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들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의무병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사람들이 일부는 군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배려함으로써 적어도 군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 인력 이게 큰 문제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의료 체계의 전반적인 문제점들도 해마다 또 지적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군 의료 체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의무병이다. 아까 라이센스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 의무병들에 대한 자질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의무병 비율이 과연 어느 정도고 또 이 선발은 어떻게 되고 있고 이 의무병들이 맡고 있는 임무는 뭔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네. 배 교수님 어떤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까? 예, 우선 의무병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를 네. 보면요.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이제 군 의료 인력이 전체 한 15,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의무병이 8,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군 의료 또 보조 인력 중에 50%가 넘는 인원이 의무병으로 충당이 되고 있다는 거죠. 뭐 물론 이렇게 된 데는 이제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의무병들은 뭐 이제 입대했을 때 자격증이나 전공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네. 일단 선발을 하지만 사실 자격증을 이제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의무병 중에 선발된 의무병 중에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의무병들이 90%가 넘어요. 전체 중에. 그러니까 한 10%, 9% 정도, 700~800명 정도만 민간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민간 자격증은 좀 어떤 걸 의미하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시나 작전 지역에서 응급 처치를 하고 후송을 해야 되니까 응급구조사라든지 네. 간호조무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우에 진료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간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이라든지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유자격자가 전체의 10% 미만이라는 겁니다. 물론 군 병원에는 한 12% 정도 좀 더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또 사단 의무대대라든지 이런 데도 한 9% 정도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의무병으로 선발이 되면은 이제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네. 기초군사훈련을 받고요. 다른 병사와 같이. 그리고 의무학교에서 4주 내지 5주 정도의 특기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투입되면은 뭐 대다수는 일반 의무병으로 뭐 간호보조라든지 단순 노무라든지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군 병원에서 약제병이라든지 뭐 방사선 보조, 임상병리 검사 보조, 또 치과, 물리치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문 인력들을 보조하는 이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의무병의 역할을 좀 줄이려면 간호 인력들이 좀 많아져야 이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이 현재 간호 인력의 체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보완되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 예. 국가 간의 의료 인력들의 상대적인 수준을 이제 비교하는 수치가 있는데요. 국민 뭐 1인당 혹은 뭐 국민 1000명당 뭐 이런 단위 인구당 의사나 간호사 수가 얼마나 있는가. 이제 국가별 비교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나라마다 역사적인 특성이나 의료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만 갖고서 이제 충분하냐 아니냐를 절대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우리 의료 분야를 연구하는 분들이 그 지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의료 인력 혹은 보조 인력들이 충분하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하는 기초 자료를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OECD 국가들을 비교를 해보면 전체 평균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서 혹은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을 보면요. 우리나라는 OECD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또 의사 인력도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네. 뭐 약간 논란이 있고요. 간호사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졸업한 학생 수는 OECD 평균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간호사 수는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민간에서는 뭐 의사 1명당 간호사가 3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공공의료는 더 적고요. 군의료는 지금 거의 1대1 상황입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그만큼 간호사가 귀하다는 거죠. 물론 의사 인력들이 뭐 진료의 핵심 인력이긴 하지만 그 진료 이외의 간호 업무와 케어하고 입원했을 때 이제 병사들 돌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들은 간호사들이 맡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간호장교의 대부분 이제 의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원의 제약이 좀 있죠.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경력 기회에 뭐 어떤 뭐 그 좀 부족한 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군에서도 간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그동안 이제 그 의무병에게 이제 많이 의존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그 의무병을 충원하더라도 활동 분야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의료의 특성상 앞으로 간호사 그리고 의료기사 이런 유자격자를 본격적으로 이제 좀 간부화하고 이렇게 충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일반 병원에 가도 의사를 만나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데 그 이외의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또 심지어 그 증상에 대한 설명까지도 간호사가 해주는 경우가 참 많아서 역할이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면 군의 간호 인력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간호 인력을 좀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유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171 의료체계 개선 계획이 이제 12월 말에 최종 확정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병원별로 군 병원별로 부족한 간호사 수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적게는 20명에서 40명까지 더 필요하다. 뭐 이 정도까지 일단 파악을 했고요. 계속적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이 군병원에 있는 간호사만큼은 이제 간부급으로 다 채워서 그 증원 소요를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순중도 있겠지만 기존의 의무병을 이제 간부로 전환하면서 이제 라이선스 인력으로 바꾸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간호대학이든 뭐 약학대학 그다음에 뭐 방사선학과 임상병리학과 쪽을 다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너 어차피 의무 복무를 해야 되는데 간부로 올래? 병으로 올래? 하면 생각보다 병을 더 선호합니다. 왜 그런 거죠? 짧으니까요. 아, 기간 때문에. 제가 3년간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자기는 다른 쪽에서 일을 할 거고 그러면 짧은 병으로의 생활을 더 원하는데 그래서 이제 1학년, 2학년 졸업하고 오지 않습니까? 네가 만약에 라이선스 따고 4년 졸업한 후에 군에 올 수 있겠느냐? 만약에 네가 온다고 그러면 내가 네가 가는 부대만큼은 사단 의무대급 이상으로 해주겠다라고 하니 60% 넘는 인원이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아, 뭐 특별히 그래요? 뭐 예산에 뭐 월급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도 본인이 근무하는 곳이 일정한 지역 이상이고 하는 역할이 좀 정해지는 곳에 갈 수만 있다면 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부터 전문 의무병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간호학과 출신 또는 특히 이제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도 저희들이 그렇게 다 흡수를 해서 어쨌든 간호 인력은 이 전문 의무병 제도로 최대한 그 사단 이하는 그렇게 메우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 쪽은 최대한 간부화 시켜서 저희들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네. 계획대로만 진행이 된다면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직업 안전성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의료 체계의 중심은 장기 군의관이 확보돼서 안정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장기 근무 의료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장기 군의관이 이제 뭐 교육받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135명입니다. 네. 전체 군의관 수의 5%죠. 그러니까 저희 목표가 한 뭐 15% 내외니까 거기에 비해서 많이 이제 부족한 사인 건 맞는데요. 제가 2012년부터 이제 의대에 20명씩 위탁을 보냈습니다. 그 인원들이 지금 쌓이고 있는 중이죠. 저희 계획대로라면 2031년이 되면 저희가 목표하는 그 비율까지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장기 군의관들이 이제 계속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곧 풀릴 수 있는 이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저희들이 이제 민간 계약직 의사 선생님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풀타임을 뽑기도 하지만 파트타임으로 뽑아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주고 또 우리 단기 군의관도 꼭 레지던트 마칠 뿐 사람 아니라 펠로우까지 마친 조금 실력이 있는 그 학생들을 조금 뽑아서 저희들이 이제 단기 군의관을 좀 충원하고 하는 형태로 해서 어쨌든 2031년까지는 버텨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장기 의료인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직접 키워내는 그런 역할도 하시는데 또 숙련 의료진 확보를 위해서 은퇴한 아주 저명한 의료진들을 시간제로 채용하겠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왜 은퇴하신 분들 시간적 여유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다양한 환자들을 다뤄본 경험도 있으시고 또 경륜도 많으시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굉장히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보완돼야 될 점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민간에 계셨다가 오신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저희 수도병원에 36분 전문직 많으시네요. 계약, 예. 전문직 계약직 이렇게 군무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네. 36분 계시고요. 그중에 한 7분, 8분 정도는
민간에서 교수로 계시다가 정년 퇴임을 하시고 오신 분 네. 계시고 또 나머지 많은 분들은 뭐 비교적 활동적이신 젊으신 분이고 뭐 혹시 잘못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 의료 인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특별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어머니 굉장히 같은 활기차게 느낌으로. 네. 그 말씀하신 장기 군의관으로 이 대체 인력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의 그 갭을 이제 이 민간 출신들의 의료인 인력들이 하고 있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세가 좀 들은 분들이 계셔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게 있습니다. 주 5일 근무하는 게 여러 가지 좀 제약도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제 계약이 되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마침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해결이 돼가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더 활기차게 이제 원래 전문 영역의 진료, 또 고난이도 수술 이런 거에도 집중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이분들에게 기대는 그 저희들의 큰 역할 기대는 이 양반들이 이 의료 인력들 장기적으로 우리 군내 의료 인력을 후속 세대를 양성하는 그렇죠. 그 기능이 있거든요. 교육을 해야 되는데 단기 군의관으로서는 이제 그런 기능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고요. 예. 근데 이런 민간 계약직 근무원들이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뭐 조금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교육 기능, 연구 기능 그리고 진료 기능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기대가 크고 예. 이분들의 그 역할이 아무래도 더 당분간은 중요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죠. 네. 아마 그분들도 이제 본인들이 민간에서 했던 것을 군에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람도 좀 크게 느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대단히 그래서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네, 보기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병사들의 신뢰도 더 높아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어떤 선생님께서 또 수도병원에서 단기간이었지만 또 시간이지만 일한다고 하면 왠지 가보고 싶은 생각이 더 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주 성공적인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그 군 의료 시스템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군사 선진국에서는 의료 시스템을 좀 어떻게 운영하는지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 의료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좀 보완하고 또 보충하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비 교수님,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각국이 이제 의료 인력 확보 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해서 네.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국가가 필요한 군 의료 인력을 전적으로 직접 전부 양성하는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가 주로 인력 양성을 책임지고 있지만 일부를 민간에 위탁해서 이렇게 교육시키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간에서 의료 인력의 양성을 주로 맡고 정부는 거기에 대한 필요한 어떤 재정 지원만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가 군의관을 직접 양성하는 그런 국가에 해당되고요. 직접 이제 국방의과대학 같은 걸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반 의과대학 과정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고요. 독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적으로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나라에 속합니다. 국가마다 이제 국가 의료 체계가 다르듯이 군의 어떤 의료 체계도 그 역사, 또 문화적 특성, 사회적 특성, 또 안보적 특성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떤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외국 제도를 어떤 우리의 어떤 사회적, 정치적, 또 군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도입하면 외국에서 어떤 뭐 좋은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똑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의 군 의료 인력들이 사실은 그 모병제가 아니고 직업 군인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의사 인력 같은 경우는 95%가 단기 군의관이고 이 단기 군의관은 선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강제로 이렇게 어떤 의무 복역해야 되는 그런 인력이라는 데서 좀 특수성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떤 그 징병제도에 의해서 강제로 수용되는 측면을 고려하면 단순한 보상보다는 본인의 어떤 경력 기회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장되느냐, 그리고 임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또 명예나 지위 같은 것들이 얼마나 보장이 되느냐,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이렇게 살펴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아무래도 공공 부문에 해당되는 군 의료가 이제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직업적 선택으로서의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또 강제로 이렇게 의무 복역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발적으로 본인이 선택한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좀 억지로 해야 되는 부분, 네. 이제 어떤 그게 이제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사명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좀 더 사명감 있고 또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군 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력들은 어떻게 보면 그 학생 때 의과대학에 이제 정부가 좀 더 지원을 하고 그런 보상보다는 사명감 그리고 책임성 있는 이제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뭐 장학금이라든지 재정 지원을 하는 형태로 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참 우리 군 의료 체계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의료진의 확보에 대해서 우리 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좀 저희가 벤치마킹 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나요? 단기 군의관을 마친 우리 이제 애들 중에 군이 생활이 괜찮지 않냐 들어와 달라라고 해서 과거에는 한두 명씩 들어왔지만 이제 그런 인원도 이제 사실은 거의 이제 군 생활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 보니 그들이 이제 거의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궁여지책으로 저희는 미국과 같은 국방의과대학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다가 어쨌든 재정적 여건, 우리 의료 환경 때문에 뭐 만들 수가 없었죠. 지금의 빅5가 서울대나 연대 같은 그런 좋은 의과대학을 만들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미 기존에 너무 좋은 대학이 있다 보니 그래서 그 당시 정부가 다 모여서 국무조정실 내하에 그러면 서울대나 연대 같은 그런 좋은 의과대학에 군에서 사람을 뽑아서 군인을 뽑아서 보내자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이제 각군 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ROTC 나온 우수한 장교들을 성적 아주 좋은 장교들을 뽑아서 저희들이 이제 서울대, 연대 같은 이제 좋은 우수한 대학에 교육을 시킨 본과부터 공부를 시켜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또 좋은 이유는 뭐냐면 저희 이제 그들을 키울 때 우리가 원하는 진료 과목 위주로 키우는 겁니다. 60% 이상이 외상 중심으로 키워서 사실은 저희가 이 외상 센터를 감에 있어서 가장 큰 걱정이 의사를 어떻게 채우지? 라는 걱정이 많았었는데 우리가 키우고 있는 이제 군의관들이 주로 외과 계열이 많다 보니 이제 국회나 기재부에서 동의를 해준 겁니다. 아, 이제 인력 재원은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인 거고요. 어쨌든 저희는 미국식 방식이 아니라 독일과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가 이제 학생을 보내서 키우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고요. 물론 저는 이 방식이 100% 또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조금 더 군에 대한 메리트를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장학금 제도나 어쨌든 이 단기 군의관이 또 군에 좀 본인이 오겠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조금 인센티브도 좀 함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노력의 뒷받침으로 가장 확실한 것이 재정적인 여건인 것 같습니다. 적정한 예산이 또 확보가 돼야만 가능한데 지금 2014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국방 예산이 0.7% 정도인가요? 그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증액하는 게 좀 많이 어렵죠? 어떻습니까? 많이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국장님. 많이 어렵습니다. 일단 이 전력 운영비라는 예산 테두리 안에 있다 보니까 올해도 겨우 2.6%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죠. 이렇게 해서는 그 노력가 발전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71에는 어차피 부대 개편을 가게 되면 부대 개편에 따른 재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부대가 옮기면 당연히 이제 땅을 파니까 재원이 만들어지는 거면 그 재원을 작전 부대만 만들지 말고 그 재원을 가지고 군병원도 리모델링하고 일본 이전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정말 민간병원 못지않은 시설을 갖추자. 근데 그 돈은 전력 운영비가 아니라 특별 회계 재원 내에 하자라고 일단 공감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중기 계획에도 그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되면 뭐 한 0.7%밖에 안 되는 예산이라도 이 예산을 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인건비 그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돈을 쓸 수 있으니까 훨씬 여유 폭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 트랙으로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확보하고 그 확보된 돈으로 군 의료 체계를 좀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앞으로 크게 발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 군이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할 1721 군 의료 체계 발전 계획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우리 군의 의료 체계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 의견대로 발전하려면 또 국민들이 지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관련되시는 분들이 또 다른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또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출연하신 분 한 분 한 분들의 말씀을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원장님은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군 의료 체계도 이제 발전해야 되고요.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좀 믿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신뢰도가 낮아지는 그런 이유 중에 뭐 원인은 보면은
사실 인력 문제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났던 것도 사실은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겼던 거고, 이 의료라는 게 워낙 노동 집약적인 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 우리 국장님 와 계시지만 하여튼 예산, 인력 이 부분에 관한 지원이 군 의료의 발전에 가장 그 이센셜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는 저희대로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뭐 일반 국민께서는 많이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은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이 건강에 손실이 오게 되면 그거로 인한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런 투자는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자, 배 교수님은 어떤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지금 국방부에서 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의무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의료진들도 이렇게 의료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사실 잘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 노력을 좀 더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잠깐 언급이 됐지만 이제 군 의료 인력, 전문 인력들을 이제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장학생 신청자가 없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셨죠.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전문의로 확충을 하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제 군에서 일할 인력들을 확보를 하든, 결과적으로는 군 병원에서 의료 인력들이 얼마나 자기의 어떤 전문 능력을 계속 키워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선택하는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에 계속해서 이제 위탁하고 민간에 넘기는 형태보다는 군에서 꼭 필요한 핵심 진력들은 민간보다 오히려 월등한 그런 진료 역량을 갖추는 형태로 계속해서 이제 성과를 발휘하고 투자하고 군의 또 의료인력 분들이 이제 노력해 주시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군 의료에 대한 신뢰도 향상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외상 분야에서는 또 군 의료진 가운데 어떤 의사한테 꼭 진료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나올 정도가 되면 참 네. 성공할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또 많은 기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 국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이제 1216 군의료체계 개선 계획할 때 실무과장으로서 이 계획을 만들면서 만들었던 슬로건이 쉽게 찾고 믿고 찾는 군의료였어요. 근데 이제 5년이 흘러 제가 국장으로 와서 이제 172를 만드는 이제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쉽게 찾는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저는 50%의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50%를 172에서 달성할 건데요. 믿고 찾는 군의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군 의료 우리 장병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의견들 나눠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신 것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병들의 건강은 전투력과 직결되고 또 강한 국방력과 이어집니다. 우리 군이 빈틈없는 계획과 그리고 탄탄한 추진으로 군 의료 체계를 건강하게 구축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국방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